몇 페이지죠? 교재로 저당권 침해. 124페이지. 저당권의 효력 마지막. 저당권이 침해되었을 때 저당권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갑이 이면에 아주 비싼 나무 한 그루당 1억짜리 5그루. 5그루를 임목등기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총 5억의 가치가 있는 임목등기하고 을로부터 3억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 한 상태에서 을은 갑이 돈 안 갚으면 저 경매로서 3억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이 2그루를 홀랑 갖다 팔아먹었다. 그럼 담보가치가 하락하죠. 요걸 저당권 침해랍니다. 5그루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떨어져. 한 그루당 5천만 원씩으로. 이건 저당권 침해가 아닙니다. 가격 변동에 의한 담보가치 하락은 저당권 침해가 아니고요.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됨으로써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거. 요거를 저당권 침해랍니다. 불가항력적으로 2그루가 벼락을 맞아서 타버려서 사라졌든 갑이 몰래 갖다 팔아먹었든 어쨌든 담보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뭐가 침해됐다? 저당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되죠. 일단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침해됐으니까 을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침해 원인 불문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담보가치가 감소됐든 갑이 몰래 나무를 갖다 팔아먹어서 담보가치가 감소됐든 일단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 3가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3가지 중에서 뭐는 인정 안 된다? 반환 청구권 인정해야 된다. 반환 청구권. 예를 들어서 갑이 나무를 팔아먹으려고 뽑아가지고 몰래 반출했다. 근데 아직 팔리지 않았다. 을이 이 나무를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장소로의 원상복구, 즉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을이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이 첫 번째죠. 침해 원인 불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불가항력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침해가 됐고 2그루만 남았다. 2그루만 남았다면 담보가치가 2억으로 쪼그라들었죠. 받을 돈은 3억이죠. 즉 남아있는 잔존가치만으로는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없는 상태. 누군가의 고의과실에 의한 담보가치 감소가 있고 남아있는 잔존가치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저당권자의 손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항력적인 침해를 제외. 두 번째, 침해자가 누군지 불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기부터는 침해자가 누군지 주목하셔야 돼요. 설정자가 침해한 경우.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그랬죠. 이게 갑소유야. 갑이 2그루를 뽑아서 팔아먹었어. 채무자가 침해하죠. 돈은 갑이 빌렸는데 나무는 배우자 병소유야. 그 물상보증인이 갖다 팔아먹었어. 역시 설정자죠. 이렇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즉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원상복구 청구, 즉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2그루 갖다 심어라. 원상복구해라. 누가 침해했을 때? 설정자. 네 번째, 채무자가 침해했다. 자, 여기는요, 우리 저기 기한에서 봤던 기한 이익 상실 388조.
53페이지. 53페이지에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388조가 있죠. 그죠? 여기서 한번 떡밥을 던졌어요. 다시 125페이지 똑같이 1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 388조가 또 나왔죠. 즉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시킨 경우 채무자는 뭐를 상실해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요. 즉 아직 변제기가 3년이 남았어도 그 상실을 해.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갚아라. 즉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즉시 변제 청구는 채무자의 기한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인정되는 거니까 침해자가 채무자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는 침해자가 누군지를 꼭 구별하셔야 돼요. 설정자가 침해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채무자가 침해했다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되죠.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세구를 몰래 갖다 팔아먹었다. 채무자가. 그럼 저당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담보물 보충도 청구할 수 있죠.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채무자가 세구를 갖다 팔아먹으면 채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침해했으니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침해했으니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세 가지 권리의 관계.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관계. 먼저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즉시 변제 청구권은 그 효과가 완전히 정반대죠. 이건 담보물을 보충해라. 기다려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 갚아라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보충해라, 기다려주겠다, 플러스 즉시 갚아라.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 청구를 못하고, 즉시 변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를 못하죠. 그죠? 두 번째, 담보물 보충을 청구해서 보충이 됐어. 그런 담보 가치가 5억으로 회복이 됐죠. 더 이상 손해는 없지. 그러니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게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죠. 더 이상. 반면에 즉시 변제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두 그루밖에 안 남아있어요. 저당권자의 손해는 여전하죠. 그러니까 즉시 변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따로 뭐 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결론.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반면에 즉시 변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은 청구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저당권 침해 구제수단 상호 간의 관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된 거죠. 다섯 번째, 저당권 처분. 저당권 변동이라고요. 취득은 앞에서 봤고요. 처분 소멸. 소멸은 별거 없죠.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당연히 소멸 이렇게 되겠죠. 자, 처분이 문제죠. 갑소유 101호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을, 저당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갑에 대해서 뭐도 갖고 있어요? 채권도 갖고 있죠. 아까 전세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당권만 양도하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아예 못을 박아놨죠.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은 그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 예컨대 질권 따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을이 저당권을 판다는 것은 뭐도 파는 거예요? 채권도 파는 거죠. 결국 을은 권리 두 개를 파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채권은요, 채권을 팔았을 때 채권자가 바뀌었죠. 갑에게 알려줘야지. 야, 나중에 병한테 돈 갚아. 이렇게. 채권 양도 통지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이죠. 양도는 법률행위죠.
그럼 186조에서 이전 등기해 줘야 되죠. 이때 저당권 순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로 넘겨줘야 돼? 부기 등기로.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그래서 저당권을 팔았다. 뭐도 같이 판 거다? 채권. 이 채권을 저당권 부채권이라고 불러요. 피담보 채권인데 저당권 양도에서는 저당권이 붙어있다 해서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저당권 양도 이퀄 저당권 및 저당권 부채권 양도. 양도 사실은 통지하라. 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하라. 엔드. 나중에 변제가 되면 갑은 누구한테 돈을 갚아요? 병한테 갚아야죠. 그럼 저당권 소멸하지? 말소해야지? 등기 말소 안 하고 있어. 그럼 갑은 말소하라고 청구해야지? 누구한테? 병한테. 근데 병은 부기 등기가 돼 있어. 2번 저당권자 을 이렇게 등기돼 있고 2의 1 저당권자 병 이렇게 돼 있어. 병을 상대로 이거 말소하라. 그래서 이거 말소했어. 그럼 이건 살아있죠.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말소하라고 할 때 이거 말소가 아니라 뭘 말소해라? 이거 말소해라. 즉 저당권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 등기 말소가 아니라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양수인을 상대로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요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 즉 변제를 했어. 그럼 저당권 소멸하죠. 예? 그럼 등기는 무효가 되지. 그 상태에서 넘겼어. 병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왜 못해? 등기엔 공신력 인정되지 않으니까. 예? 변제를 통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을 때 그걸 샀다 하더라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저당권 처분에서 기억나시면 됩니다. 이게 다야. 그 다음에 특수저당권. 이 골 때리죠. 공동저당이 있고 근저당이 있는데요. 이 작년에 미친 개또리가 들어와서 공동근저당을 냈어. 공동저당도 뭔지 모르고 근저당도 모르는데 공동근저당을 냈어. 그런데 공동근저당만 있는 게 아니라 포괄근저당이란 것도 있고요. 포괄공동근저당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 자, 일단 기본이 되는 거. 이 두 개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자, 공동저당은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갑. 땅과 건물을 갖고 있어. 을로부터 10억을 빌려. 그래, 땅은 담보가치가 9억이고 건물은 담보가치가 5억밖에 안 돼. 6억. 하나만 담보로 잡으면 안 되죠. 을은 10억을 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도 저당권 설정,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 이거를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공동소유하고 달라요. 공동소유는 물건 하나, 소유권 하나, 소유자가 여럿. 반면에 공동저당은 물건 여러 개, 1인의 채권자가 하나의 채권을 가지고 수개의 담보물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이걸 뭐라 한다? 공동저당. 1인의 채권자, 하나의 채권, 수개의 저당권. 이걸 뭐라 한다?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이 공동저당은요,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저당권하고 내용은 똑같아. 다만 나중에 갑이 변제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이 공동저당권자가 저 공동저당권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요. 그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동시배당이라고, 지금 땅값이 9억밖에 안 되고 건물값이 6억밖에 안 되면 을은 하나만 경매 넣을 수가 없죠. 하나만 경매 넣으면 다 회수를 못하니까 둘 다 경매를 넣어서 두 개가 동시에 매각이 돼서 그 매각 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동시배당. 동시에 배당을 할 때 이 목적물 가액으로부터 이 10억을 어떻게 배당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죠. 그죠?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 가지 경우 해봐야 머리만 뽀개지니까. 자, 우리민법 368조 1항에서 공동저당의 목적물을 동시에 배당할 때는 안분배당이라고 해서 목적물 경매 대가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채권액의 비율이 뭐냐면요. 이 10억을 15등분해서 몇 등분? 15등분해서 9대 6의 비율로 배당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배당액을 구하라고 나와요. 문제가. 학개론에서만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민법에서도 계산 문제가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근데 이거 겁나게 쉬워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 계산 방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받을 돈 곱하기 전체분의 그 가액. 요렇게 계산하면 배당받을 금액이 나와요. 요렇게 계산하면. 을이 배당받을 채권의 곱하기 전체분의 목적물 가액. 요게 안분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런 배당액이 나와요. 그러면 땅으로부터는 6억을 배당받으면 되고요. 건물에서는 4억을 배당받으면 되죠. 그죠? 맞지요? 5분의 3, 5분의 2.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숫자를 이렇게 맞췄어. 예전에 숫자를 잘못 맞춰가지고 막 소수점 나오고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이렇게 배당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동시 배당을 했을 때 만약에 땅의 후순위 권리자, 건물의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 그럼 땅의 후순위 권리자 병은 을이 배당받은 9억에서 6억을 뺀 나머지 3억에서 배당받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건물 후순위 권리자 정은 6억에서 을이 배당받은 4억을 뺀 나머지 2억을 배당받으면 돼요. 이게 동시배당이야. 동시배당은 보통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을은 각각의 목적물로부터 얼마를 배당받고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를 배당받는가. 딱 그거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가 이시배당. 을이 땅만 먼저 경매를 넣어. 그러면 을은 그 땅 경매 대가에서 9억을 다 빨아가요. 전부 배당받을 수 있어. 을이 먼저.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후순위, 병. 동시 배당했더라면 을이 땅에서 6억을 배당받으니까 병은 3억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 을이라는 놈이 땅을 먼저 경매에 넣어서 9억을 다 빨아가면 병은 손가락만 빨아야 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시배당의 경우에 먼저 경매된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 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368조 2항. 이렇게 보호합니다. 이 후순위 권리자는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6억 배당이 나오겠죠. 이 6억으로부터 을이 동시 배당을 했다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4억을 한도로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 이걸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땅이 먼저 경매되면 일단 9억을 을은 회수를 하고 나중에 건물이 경매가 되면 그 6억 중에서 4억 중에 1억은 을이 가져가고 나머지 3억은 누가 가져가고 병이 가져가고 2억은 정이 가져가고 그러면 동시배당했을 때와 결과가 똑같아지겠죠. 그죠? 이거를 이시배당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 민법은 공동저당에서 368조 1항 동시배당과 368조 2항 이시배당이라고 해서 특히 이시배당의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368조 1항과 2항은 적용 요건이 전제가 두 개가 깔려요. 첫째가 공동저당권자가 각각의 목적물에 대해서 무조건 최선순위여야 한다. 368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공동저당권자가 각각의 목적물에서 최선순위여야 한다. 두 번째, 둘 다 채무자 소유 목적물이어야 한다.
전부 채무자 소유 목적물일 때만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땅은 갑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갑의 부인 병소유로 돼 있어. 무소유, 배우자. 그러면 땅은 채무자 거고 건물은 물상 보증인 거죠. 이럴 때는 368조 1항 동시배당도 368조 2항 후순위 권리자 대위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시배당을 하더라도 을은 채무자 소유 목적물 9억을 다 받고 물상 보증인 목적물에서는 1억만 배당을 받습니다. 동시배당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동시배당을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는 땅 후순위 권리자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20배당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 대위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채무자 소유일 때만 368조 1항과 2항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판례가 그지같이 어렵게 나와요. 판례 자체가.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이게 그지같이 어렵게 나와요.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읽다 지쳐서 문제를 못 풀어요. 다행히 뭐 매년 나오진 않으니까 일단 공동저당은 이런 거구나. 두 번째 공동저당은 공동저당권자가 그걸 실행할 때 문제가 되는데 동시에 하는 게 있고 따로 하는 게 있다. 그걸 368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해 놨는데 요 놈은 둘 다 그 목적물이 전부 채무자 소유일 때 적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경우에 동시배당, 20배당 배당액을 구하는, 특히 동시배당에서 배당액을 구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됐죠? 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오죠. 근저당권. 왜냐하면 아까 담보대출할 때 보통 저당권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 담보대출에서 훨씬 많이 활용이 되고 따라서 저당권 문제보다도 근저당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근저당권은 은행 근저당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요, 이 근저당권은요, 각과 을 사이에 계속적 거래 계약을 해요. 이 계속적 거래 계약으로 예로 드는 게 무슨 당좌 대월 계약 이런 게 나오는데 몰라도 됩니다. 계속적 거래 계약 쉽게 생각합니다. 을이 갑에게 3개월간 A라는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하고요. 3개월 후에 정산하기로 해요. 이런 걸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걸 계속적 거래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 거래 계약을 하면 기간과 채권액을 그래프로 그리면 3개월 즉 결산기가 도래할 때까지 을의 채권이 증감 변동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물건 공급할 때마다 채권액이 늘어날 것이고 갑이 일부 정산해주면 채권액이 줄어들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이 전부 정산해서 빵원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찌됐건 증감 변동하다가 결산기가 딱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돼요. 이때 을의 입장에서는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을 갑이 변제하지 않으면 회수할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하면서 갑에게 담보를 요구해요. 이때 을은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 채권액이 확정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련된 게 뭐다? 근저당권. 계속적 거래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에 대해서 결산기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 그걸 뭐라 한다? 근저당권.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3개월 뒤에 채권액이 얼마일지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리 우선 변제받는 한도를 정해놔요. 뭘 정해놓는다고요? 우선 변제 한도. 요걸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 은행이 요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을 빌려주면요. 채권 최고는 보통 한 30% 정도 업을 시킵니다. 이유는 돈을 못 갚았다? 은행은 경매 넣죠? 한 2, 3년 걸려요. 그때 연체이자 붙죠? 그거 계산해요. 저당권은 연체이자를 얼마까지 받아요? 1년분. 아까 1년분 받는다 그랬죠? 근저당권은 그런 게 없어요. 최고액 한도 내서 2년분, 3년분 다 받아. 그러니까 은행은 1억을 빌려주고 저 자식이 돈을 못 갚아. 그러면 목적물을 경매 넣어서 회수해야 되는데 그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간이 대충 2년 내지 3년 걸려. 그럼 그 2년 내지 3년 사이에 연체이자까지를 플러스해서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보통 한 30% 정도. 업해서. 그 최고액을 설정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은행이. 근데 원래 근저당권은 이렇게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에 대해서 결산기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 이게 원래 근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뜻이 됐죠? 자, 근저당권의 뜻. 계속적 거래 계약을 통하여 장래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에 대해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 권리. 그걸 뭐라 한다? 근저당권. 자, 일반 저당권과는 다른 특징이 두 개가 보여요. 채권액이 확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됐다.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 두 번째, 결산기 도래 전에 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종성의 완화. 부종성의 예외. 그죠? 부종성이 뭐였어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그런데 근저당권은 결산기 도래 전에 채권이 일시 0으로 되더라도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근저당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세 번째, 근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99% 계약을 통해 성립하겠죠. 이때 계약이 두 개. 아까 저당권은 소비대차 계약 플러스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가 필요했죠. 반면에 근저당권은 돈 빌려주는 거 아니죠.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 해야 되죠. 소비대차 계약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이때 등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개. 이 저당권은 그냥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다. 또 하나 채권 최고액. 두 개는 반드시 등기라. 왜? 이 채권 최고액은 어떤 기능을 해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공시하는 기능이 있는 거야. 아, 저 선순위 저놈이 이빠이 저 정도 가져가는구나. 목적물이 10억인데 최고액이 5억이야? 아, 그럼 이건 담보가치가 5억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공시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후순위 권리자에게. 따라서 반드시 등기하라.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이렇게. 자, 근저당권의 효력. 근저당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산기가 도래하면서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과 완전히 다르죠. 왜? 확정이 되면요. 앞에서 봤던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확정이 되면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근저당권의 효력을 논할 때는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과 확정된 후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과 확정된 후의 효력이 완전히 다르니까 도대체 언제 확정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자,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첫째, 결산기 도래. 가장 기본이죠. 두 번째,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전부 소멸. 빵원. 앤드 당사자는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러면 기본계약을 해지. 그럼 채권이 얼마로 확정돼? 빵원. 그럼 근저당권은 소멸.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안 정했어. 결산기를 안 정했어. 그럼 죽을 때까지 물건 공급해야 되나? 아니지. 결산기를 정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계약을 해지한 때 채권이 확정된다.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이죠. 여기에 경매 신청이 나와요. 경매 신청.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 담보로 제공한 땅의 을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 이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로 나눠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한 때 경매 신청 시 채권이 확정. 반면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그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총 5가지 확정되는 거. 결산기 도래. 결산기 도래 전 빵원. 그 당사자는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해지. 결산기를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마지막으로 경매 신청 2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신청 시. 후순위 호재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경락인 즉 매수인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그때 채권액이 확정. 5개 기억하죠. 자, 확정식이 기억해야 되고요.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증감 변동하니까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계약 내용. 채권 내용. A 물건이 아니라 B. 추가. A 물건 플러스 B 물건. 채무자 변경. 갑이 아니라 병이 제공받는 거. 채권자 변경. 을이 아니라 을의 친구가 제공. 다 가능해. 다. 확정 전에는 다 가능하다. 확정 후에는 안 되겠지. 특히 확정된 후에는 뭘로 바뀐다고요?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따라서 확정 후에 을이 또 물건을 공급해서 이거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확정 후에 을이 또다시 물건을 공급한 경우, 즉 채권액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또 다른 채권, 이건 더 이상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확정 전과 후로 나눠서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 확정의 효과와 관련해서 채권 최고액이 1억인데 나중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을 때 결산기에 정산을 해봤더니 잔액이 1억 3천이 남았어. 근데 확정된 채권 최고액은 1억이야. 첫째. 채무자 갑은 을에게 얼마 줘야 돼요? 얼마 줘야 돼요? 다 줘야지. 갑은 1억 3천만 원어치 공급받은 거잖아요. 1억 3천 줘야지. 즉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다 갚아라 말이야. 당연하지요. 에? 1억만 갚으면 돼요, 갑은? 아니잖아. 1억 3천만 원어치 공급받았잖아. 근데 만약에 갑이 1억 3천을 안 줘. 그럼 경매를 넣겠지. 우선 변제가 여기까지. 우선 변제가.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채무자는 다 갚아라. 반면에 채무자가 아닌 자, 예를 들어서 물상보증인 또는 갑이 중간에 팔았어.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무자도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갚을 때는 여기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세 가지.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다 갚아라.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마지막으로 경매대가로부터 최고액까지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저당권의 효력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360조가 적용이 됐고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돼 있죠. 그중에 근저당권 지연배상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2년분이든 3년분이든 전부 배당받는다. 그래서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랬죠. 또 하나, 저당권 실행비용은 피담보채권액에 포함되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근저당권 실행비용을 배당해 줬다 하더라도 최고액이 그만큼 감축되지를 않아요. 저당권 실행비용은 피담보채권액에 포함시켜서 배당해 주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근저당권에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저당권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의 읽어보시고 성질 반가로 1, 2, 3 성립 중에 중요한 게 양가로 번 법률 행위한 성립 소비대체계약 더하기 저당권 설정계약 더하기 저당권 설정 등기. 다음 페이지 특히 설정계약의 당사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그래 밑에 동그라미 1번 채무자, 채권자도 마찬가지고 채무자가 아닌 자가 채무자로 등기됐다. 무효. 그 다음에 2번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돼 있어도 무효. 근데 여기 예외가 있었죠. 합의 플러스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 4번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1, 2, 3, 4, 5. 양가로에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649조 토지 임대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저당권 효력 맨 밑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일단 360조 5개 기억하시고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지연배상은 1년분만 표 세 번째 칸 위약금은 특약부로서 등기가 있을 때만 목적물의 범위 358조 359조 간단히 확인하고 밑에 부합물 1번 2번 3번 종물 종된 권리 1번 2번 과실 1번 2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저당 토지 위에 건물 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다만 2번 일괄경매권이라는 게 따로 있다 그랬어요. 일괄경매권 뒤에서 볼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판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2번 3번이 뭐야? 종된 권리. 건물을 경락받으면 지상권도. 3번 전유 부분을 경락받으면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물상대위 동그라미 1번 압류하라. 다만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 없다. 2번 어떻게 실행하는가?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그게 설령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는 여전히 또 배당되고 종기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추급할 수 있다. 여전히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3번 세 번째 줄까지. 3번의 네 번째 줄. 만약에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않고 있다. 멍 때리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받아가 버렸다. 더 이상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고 그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1, 2, 3. 오른쪽
가운데 밑에 양가로 3번 366조 법정사건. 요건 이미 366조 우리 지상권에서 봤고요. 넘겨요. 일괄경배권을 조심해서 보자. 의, 성질, 요건, 효과. 밑에 판례는 정리표에 있는 거 다시 써놓은 거니까 그 표 안에 있는 것만 철저하게 봐달라. 제3취득차. 의의가 있고 어떻게 보호하는가 조문이 있고 365조 2항이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변제권이 있죠. 동그라미 2번.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변제기 전에는 변제하지 못한다. 변제 범위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해서 그리고 변제했다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목적물에 집행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세 가지. 다음 페이지 6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반가로 1번이 침해의 뜻이고요. 반가로 1번 물권적 청권 인정이 되지요. 침해자의 고의과 실은 요건이 아니고요. 2번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지요. 동그라미 3번 목적물 반환 청권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판례. 저당권의 목적물이 분리 반출됐다 하더라도 반환은 청구 못한다. 원래 장소로의 원상복구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자에게 나에게 반환하라. 이거는 청구할 수 없다. 반가로 3번 손해배상 청구권. 동그라미 1, 2. 반가로 4번 담보물 보충 청구권. 오른쪽 침해자를 주목하자 저당권 설정자. 기한이 상실한 388조 채무자. 침해자가 채무자. 6번 상호간의 관계 동그라미 1, 2. 자, 4번에 1번 양가로의 반가로 1번. 반가로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다 말씀드렸죠.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설명드린 걸 토대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당권 소멸에 대해서는 반가로 3번. 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저당권 소멸. 그 다음에 특수저당권. 공동저당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동저당권 효력이라고 368조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일부의 공동저당권자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따로 경매해요. 그거는. 결국 368조가 적용이 되려면 공동저당권자가 각각의 목적물의 최선순위여야 돼요. 첫 번째죠. 그럴 때 368조 1항이 동시배당이고 2항이 20배당이다. 오른쪽 박스. 동시배당. 1.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동시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안분배당이라고 부른다. 아까 계산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반면에 3번. 전부가 채무자 소유되는데 채무자 하나가 물상보증일 때는 안분배당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0회당은 1번만 후순위 권리자 대위권이 인정된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죠? 글로 써놓으니까. 그래요. 글로 써놓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공동조당. 글로 나오면 수험생들이 읽지를 못해요. 특히 2번 같은 거 동그라미 1, 2 읽으실 생각하면 안 돼요. 읽혀지지도 않고요. 러시아 말 같아. 2번에 근저당, 이건 잘 봐야 되죠. 일단 357조 조문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특징 확인하고 근저당권이 성립되려면 동그라미에 박스 두 번째 기본계약이 일단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관련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게 두 개.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 효력이라 오른쪽 최고액의 의미가 있죠. 1번, 2번. 최고액의 의미. 피담보 채권을 보면 1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양가로, 그냥 2. 그냥 2의 첫 번째 줄에 밑줄 보면 확정 이후 새로운 원인 채권. 이건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 다음에 확정 시기. 1번 확정 시기. 2번 확정되면 보통 저당권. 3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 채무자는 전부 갚아라. 그죠? 채무자 이외이자 즉 물상보증인 제3측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를 근저당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시지 말고요.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조금씩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저당과 근저당은 오늘 체크해 드린 것 정도만이라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근저당권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 계산하는 것만 몇 가지 풀어보면 근저당권은 맞출 수 있습니다. 물건이 다 끝났어요. 이제 계약법 봐봐요. 계약법. 열 문제가 나오죠. 청론이 있고 강론이 있고요. 각각 5문제씩. 강론에 가면 이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이 나오죠. 자, 청론은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약이 뭐냐? 합의하는 거죠. 어느 일방이 계약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뭐가 생겨? 채권, 채무가 생겨.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당사자 간의 합의. 그걸 뭐라 한다? 계약. 이렇게 되죠. 별거 없죠. 이 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 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죠? 누구도 나에게 계약 체결을 강요하지 못한다. 해서 나오는 게 계약 자유 원칙이죠. 구체적으로 4가지 원칙이 있죠.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체결 여부. 체결한다면 누구하고 체결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매매를 할 것인가 임대를 할 것인가. 대금은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거. 내용 결정. 방식. 구두로 할 것인가 계약서를 쓸 것인가. 4가지 자유가 있다.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단 이 계약 원칙이 무제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그 제한 중에서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민법 총체에서 이미였던 반사의 질생의 모효가 있고 불공정한 행위 모효가 있다. 특히 103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법률행위 내용이 선량한 포석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는 게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반사의 질서적일 때 그 계약은 뭐로 만들어 간다? 무효. 그러니까 반사의 질서 행위와 반사의 질서 행위 일종인 불공정한 행위는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에 약관규제법이라는 단행법이 있고요. 과거에 이게 왕왕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혹 계약과 관련해서 지문 1-2개 정도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정도 한도에서만 약관규제법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약관이라면 먼저 제일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보험약관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약관이 뭐냐? 약관규제법 2조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명칭을 외치기라고 불러도 되고요.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장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해둔 계약의 내용, 이걸 약관이라 한다. 명칭을 불문하고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만들어둔 보험계약의 내용, 이게 보험약관이 되는 거예요. 명칭을 불문합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규제. 그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지들한테 겁나게 유리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마련된 게 약관규제법이다. 그러니까 약관규제법은 여기서 어떻게 규제하는가, 규제 방법. 크게 두 단계. 첫째가 편입통제라고 해서 편입이라는 것은 약관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걸 말하는데 약관이 계약내용에 포함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작성자는 상대방에게 약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중요사항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 설명 의무라고. 이렇게 약관을 명시 설명해야만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이걸 편입 통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째, 모든 약관을 다 명시 설명해야 되는가? 아니다. 명시 설명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크게 두 가지.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법령에 규정된 것을 부연 반복하는 조항.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에 규정된 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조항. 이거는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시 설명을 해야 돼. 만약에 안 하면 작성자는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괜찮아.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건 괜찮아. 세 번째, 명시 설명한 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을 할 수 있는가 있다. 이때 개별 약정을 하게 되면 그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개별 약정 할 수 있고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명시 설명 의무와 같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명시 설명했다, 계약령이 됐다, 무조건 유효하냐 아니다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 조항이라면 무효로 만든다. 불공정 통제. 이게 두 번째 단계. 약관이 계약령에 편입이 됐다 해서 다 계약령이 되는 건 아니다. 해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공정하다면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해석의 원칙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개를 기억하자.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라. 아까 처음에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한다 그랬죠. 계약 상대방마다 해석이 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라. 두 번째, 아무리 해석을 해도 내용이 불분명하다. 최대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 작성자 불이익 해석. 두 가지 기억해. 더 있는데 두 가지 원칙은 꼭 기억하자.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그렇게 해석을 했어. 두 갈래로 갑니다. 첫째, 불공정해. 무효. 불공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계약이 있고요. 약관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됐죠. 일부 무효가 돼요. 일부 무효. 여기다가 우리 민법 총칙에봤던 137조를 적용하면 원칙이 전부 무효가 되겠지. 그러니까 137조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다. 단, 그 무효인 조항이 없었다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 중요 조항이 무효일 때는 부득 전부를 무효로 해라. 원칙 일부 무효, 예외 전부 무효. 즉 일부 무효의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유효하다. 그럼 당사자는 약관을 지켜야 되죠.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해요. 근거가 뭐예요?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약관이 법 규범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 약관의 뜻과 계약자의 원칙과 관련해서 약관 규제법의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계약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계약은 무수히 많아요. 당사자가 임의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함부로 물권 못 만들어내지만 계약은 계약 자유원칙이 있고 특히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계약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그 많은 계약들을 같은 성격이 있는 것끼리 좀 분류해보자. 이게 계약의 종류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민법에 규정이 있는 전형계약과 없는 비전형계약으로 나누는데 안 나와. 자, 두 번째부터가 문제죠. 쌍무, 편무 구별해야 돼요. 쌍무. 예를 들어서 각과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도 채무가 생기고 을도 채무가 생기죠. 이게 쌍무. 반면에 증여계약을 하면 갑만 채무가 생겨. 갑이 이렇게 땅을 증여하기로 했어. 갑만 채무가 생겨. 이게 편무. 양 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냐? 어느 일방만 채무가 생기냐에 따라서 쌍무, 편무로 나눠. 왜 나눠? 쌍무, 편무를 나누는 이유 또는 구별 실익. 쌍무 계약에만 뒤에서 보는 동시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합니다. 쌍무 계약에만 뭐가 적용된다고요? 동시항변권과 위험부담. 세 번째, 편무 계약 암기하자. 증여. 물건 공짜로 주는 거. 사용대차. 물건 공짜로 빌려 쓰는 거. 현상광고. 이거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자 없이 돈 빌리는 거. 무이자 소비대차. 더 있는데 네 가지 기억하자. 편무.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는 전형적인 편무고요. 돈 빌려주는 소비대차는 무이자일 때 편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종류예요. 유상과 무상도 구별하자. 유상과 무상은 계약의 이행이 끝났을 때, 이행이 끝났어. 이행까지. 매매 계약을 보면요. 이행을 했다. 가분들에게 소유권 넘겨주겠지. 을은 대금을 지급하겠죠. 주고받지. 유상. 이행까지 끝났다. 주고받았다. 유상. 반면에 증여. 이행을 했다. 갑이 주기만 하지요. 공짜로 준다 그랬지. 받은 게 없지. 주기만 했다. 무상. 주고받았다. 유상. 주기만 했다. 무상. 왜 구별하냐?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 특히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하죠.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와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를 구별하셔야 돼요. 무상. 증여와 사용대차가 전형적이다. 그럼 현상광고가 어디 갔냐? 현상광고는 보면 편무에 있었는데 무상에는 없다. 그럼 현상광고는 편무인데 뭐다? 유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쌍무, 편무와 유상, 무상이 반드시 일치하는 구별은 아니구나. 다르구나 조금. 그래서 네 번째.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을 구별하자. 낙성계약은요.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만으로 성립해요. 매매계약.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 물건을 공짜로 주기로 약속.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걸 뭐라 한다? 낙성. 낙성. 반면에 요물은요.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어느 일방이 뭔가를 이행, 급부를 해야
성립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현상광고. 말 그대로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이벤트 광고하는 거예요. 중국집 사장님께서 쿠폰을 1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기로. 이 광고 전단지를 본 어른 10장을 열라 모아서 갖다 줘야 계약이 성립하죠. 중국집 사장님이 광고에서 뭐라 했어요? 1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주겠다 그랬죠. 그 광고에서 정한 것 10장을 가져와라. 그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거를 현상광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정해진 대로 그런 10장을 갖다 줘야 계약이 성립해. 요물계약이죠. 자, 을이 10장을 갖다 줬어. 계약이 성립했어. 갑은 탕수육 줘야 되지요. 갑만 채무가 생겼어. 편무. 자, 갑이 탕수육을 줬어. 이 행위 끝났어. 주고받았어. 그죠? 이 행위 끝나니까 그 결과 을이 받기만 한 게 아니죠. 먼저 10장을 갖다 줬지. 그러니까 유상. 그래서 현상광고는 편무, 유상, 요물. 그래서 유상무상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계약을 쌍무와 편무로 일단 나눴을 때 편무에 증여하고 사용대차와 현상광고가 있다. 이걸 다시 유상무상으로 나누면 요만큼이 유상이 된다. 그죠?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반드시 뭐가 돼? 유상이 돼. 편무 중에 현상광고가 유상이었어. 결국 유상은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 쌍무는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고, 무상은 전부 편무지만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뭐 때문에? 현상광고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기를 좀 하실 게 있어요. 우리 시험법에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분료식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고. 매매, 교환, 임대차 다시 한번 유, 쌍, 낙, 불. 그리고 매매하고 교환은 한 번 이행으로 끝나죠. 일시적 계약. 반면에 임대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정하죠. 계속적 계약. 그리고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편무죠. 낙성이지. 분료식. 매매교환 임대차 유상낙불. 증여 사용대차 무편낙불. 그리고 지금 본 현상광고. 유상무상. 유상. 쌍무편무. 낙성요물. 요물. 현상광고, 유상, 편무, 요물. 현상광고는 경우에 따라서 낙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분료식일 수도 있고 요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일단 요렇게 유편, 요물. 요 정도 암기하시면 계약의 종류는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132페이지 2번에 약관규제법이 있죠. 특히 2번에 반가로 2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거 동그라미 1, 2 오른쪽 맨 위에 반가로 3 반가로 4 첫 번째 줄 쭉 내려가서 양가로 4 양가로 5에 반가로 2 반가로 3
맨 밑에 불공정 조항이 무효라 그랬죠? 한 장 넘기면 일부 무효 특책. 동그라미 1.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3번에 계약의 종류 있죠? 네, 그거 자꾸 눈여겨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고, 암기해가지고 출제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에. 계약의 종류 아주 단순하게 나오니까 계약의 종류 문제가 나오면 곤란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계약의 성립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이 총알같이 지나갑니다. 하다 보면 문제풀이 지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복습을 철저히 자꾸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